말씀하시는 대로 그 불안한 세대 또 희망이 없는 세대 맞는 말씀입니다. 이 선거에 참여도가 높다 하는 것은 결국은 뭐 20대 특징이 선거에 참여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원래 정치의 냉소적인 세대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자기의 그 불안 또 희망이 없는 것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기성 세대 그리고 기득권층 또 현재 집권층에 대한 그 반발심으로 이제 선거에 참여도가 높아지겠죠. 그들을 응징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세대들이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신 쿠데타 이후에 출생하거나 성장한 사람들이다. 그 전 세대 50대, 60대가 그 전쟁과 궁핍을 이기는 세대라면 이분들은 이제 직접 그 전쟁과 궁핍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자유에 익숙한 세대들이죠.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뭐 루스벨트식으로 얘기하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또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이런데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는 이제 제도적 민주화가 완성됨으로 해서 이 20, 30, 40대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청년 실업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요. 특히 40대는 이제 불안이 대단하죠. 이 노후 불안 또 자식들이 커가고 은퇴 시기가 가까움으로써 이 노후에 대한 그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 대단한 불안과 심지어 공포까지도 느끼거든요. 이러한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또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신분을 상승시키고 또 비교적 자기가 부를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어떤 사다리 같은 게 보이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분노 이런 분노가 이번 보선에서 폭발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기숙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대체로 다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VIP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김성식 의원님 하셨는데 VIP로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근데 특별한 VIP로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V가 뭐냐면 value의 줄임말입니다. 네. 가치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후 세대와 달리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바로 가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세대이고 네. 그다음에 I는 개인주의입니다.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적 세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것은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거를 못 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트위터라든지 촛불 집회 나왔던 사람들이 무슨 뭐 끔찍한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집단주의로 매도를 하는데 가장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P는 파티시페이션입니다. 참여. 그러니까 이들은 해결책 어떤 근대화 시대에 어떤 해결책을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탈근대화 시대에 소통이 더 중요한 해결책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저는 VIP 세대라고 말하고 이들은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실업, 불안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이들에게 더 중요한 욕구는 먹고 사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존엄성을 누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정치, 경제보다 문화적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의 꾸리꾸리한 문화는 싫고 권위적인 거 싫고 아주 수평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원한다는 점에서 이제 기존의 분석과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출발이 어디냐 보면은 사실은 서구에서 68 혁명이 저는 효시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근데 68 혁명 때 이제 이게 나왔던 구절인데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대학으로 유립되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실업과 좌절을 모르고 자란 학생 세대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공유하였다. 이들이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낙관적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실업을 퇴치하지도 못한 부모 세대에게 비판적이었고 공공연하게 반항했다. 이들은 양심과 정치적 감성을 개발했다. 이게 딱 60년대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네. 딱 2040에게 맞는 저는 그거다. 그러니까 68 혁명의 핵심이 뭐냐? 문화혁명이었고 참여혁명이요. 참여민주주의 효시였다. 그래서 사실은
세대 효과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뿌리는 저는 2002년 선거에 있다. 그러니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 투표 그 정치사에 세대 투표라는 걸 가지고 당선된 분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도 세대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06년, 7년, 8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VIP예요. 잘 대접하면 투표하고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들이 있다고 해서 세대 투표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서구에서도 이 세대들이 이제 우리가 탈물질주의 세대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주의에서 벗어난 세대라는 건데 어렸을 때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면은 이제 물질에 대한 욕망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68혁명이 서구에서도 굉장한 풍요를 맛본 다음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도 우리도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민주화와 이 풍요를 맛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거를 10대에서 20대 초반에 맛본 세대들이 이제 이런 VIP 세대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진단할 때 물론 불안적인 요인도 충분히 있지만 이게 불안이 더 크냐, 분노가 더 크냐 하는 건 저는 분석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불안은 사실 IMF 이후에 우리 사회에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그 젊은이들이 분노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만일에 불안이라면 예를 들면 눈높이를 낮춰서 뭐 중소기업 가라 이런 말이 위로가 되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을 때 얼마나 젊은이들이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3D 업종은 안 갑니다. 안 가기 때문에 그 자기 대학 공부도 받았고 교육도 받았고 왔으니까 그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불안보다는 분노 요인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20대 우리가 뭉뚱그려 30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대 초반하고 후반, 30대 초반하고 후반 투표율이 다릅니다. 그 왜 그러느냐? 20대 초반이 낮을까요? 후반이 낮을까요?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율은 높아지거든요. 근데 20대는 초반이 더 높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대 초반은 학생이고 아직 불안하긴 해도 그렇게 분노할 때가 그러니까 분노할 때보다도 하여튼 그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가장 불안할 때거든요. 투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느 나라나 실직 상태에 있거나 경제가 나빠지거나 이러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안이 투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투표는 분노가 투표 평소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노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해석입니다. 네. 지금 불안이 먼저냐 분노가 먼저냐 뭐 두 개 공존하지만 조기숙 교수께서는 분노에 의해서 이번에 심판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등장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리 그 조기숙 그 교수님께서 젊은 세대들이 풍요를 맛보았으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이 뭐 줄어든 것이다.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그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행, 뭐 마르쿠제식으로 하면 그게 하나의 억압적 톨레랑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마선을 보더라도 자동차가 뭐냐고 먼저 묻습니다. 이러니까 옛날 우리 세대처럼 집을 가지기 위해서 적금을 붙지는 않아도 그 자동차부터 먼저 할부로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시기를 찾아야만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보수가 적어도 그 고급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소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사실은 우리 세대보다 오히려 더 강하면 강했지 못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5, 60대는 자산 세대고 그리고 20, 30, 40대는 자산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이번 언론에서도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5, 60대는 어떻게든지 알뜰하게 모아서 작은 집을 사는데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뭐 매덕 안 주고 산 집이 지금은 뭐 2, 30부터 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평생 월급을 모아도 그러한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살 기회는 이제 없어졌다는 그런 어떤 절망감 같은 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누구나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한다는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어떤 구도가 그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청년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그 중산층 붕괴로 의한 양극화입니다. 근데 증인실업 문제는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3D 업종에는 도저히 안 간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3D 업종은 구인난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 전무후무할 정도로 80%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항력 인플레를 가져왔고 하는 이 고등교육의 보편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마지막에서부터 출발한 이 고등교육의 확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장 잘못한 것이 바로 중산층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던 데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까지 그나마 흔들리던 중산층을 이번에는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표적인 그 실책이 바로 옆에 우리 정책위 그 부의장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바로 고환율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 고환율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업적을 챙기기 위해서 국가 경제의 외형을 풀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쓴 거거든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처음 듣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1달러에 15만 올라가면 삼성전자 매출이 1년에 3천억이 늘어납니다. 1달러에 10원 늘어나면 현대자동차 매출이 1년에 2천억이 늘어나요. 우리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는 외형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따뜻한 온기가 협력업체 중소기업으로 전파가 되고 이래서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전달이 되면 이 서민들 그리고 중산층 이야기도 다 늘릴 것이 돌아갈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잠깐만 투자를 더 제대로 하지 않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계속 그친다는 데 있거든요. 협력업체는 더더욱 어려워졌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여기에다가 이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물가 대란까지 겹치니까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니까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그 분노는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이 40대의 반란은 바로 20, 30대와 또 다른 것이 이 중산층의 붕괴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네. 조기숙 교수 뭐 반론하실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젊은 세대들이 탈물질주의다 그러니까 물질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젊은 세대는 물질을 하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 물질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말씀하시기에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서 해석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 든 세대들은 절대 아까워서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모아요. 왜 모으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모아요. 이런 게 물질주의고, 젊은 세대는 내일 당장 밥을 굶더라도 오늘 우아한 커피를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물질을 자기의 노예로 수단으로 쓰는 거지 물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어렵고 뭐 청년 실업, 고학력 실업 문제가 있다는 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 이게 소통만 잘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심지어는 뭐 성관이가 SNS 뭐 인증샷 올리면은 뭐 불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코미디를 만드는 거예요. 2040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러니까 그들이 탈물질주의라는 이야기는 물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물질을 어디까지나 인간의 수단으로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젊은 세대가 50, 60대 혹은 70대에 비해서 감성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다들 옳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청년 실업 문제나 또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문민정부 들어와서 계속 증폭되어 온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민생보다는 이 이념투쟁에 더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생을 도외시했다. 이래서 한때는 이 정권에 대한 지지가 10% 미만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 반사적 이익으로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경제를 살리겠다 이러니까 몰표를 줘버린 겁니다. 20대, 30대 가릴 것 없이. 이 정권도 똑같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국가의 외형은 굉장히 커졌는데 문제는 20대, 30대, 40대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소득은 더 줄고 가처분 소득도 줄고 미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양극화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평생 노력을 해도 저 재벌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재벌의 아들이 누리고 있는 부의 발끝에도 내가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 분노가 일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리고 공정한 게임이 되려면 이게 부의 시비가 없어져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하자. 그리고 뭐 올해는 8.15 기념식 때 또 다른 말씀을 쓰죠. 공생 발전하자. 근데 재벌이 말 듣습니까?
권력은 유한하지만 재벌은 영원합니다. 이걸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제도적으로 계획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니까 기성 정치권에 대한 똑같은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이래서 이제 시민사회, 시민단체 세력인 박원순 시장에게 바로 야당 또 후보를 뺏겼고 또 그 박원순 후보가 그 여당 후보를 거의 뭐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이 된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반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제 반론할게요. 말씀. 여기도 좀 공정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특별한 분이 발언을 좀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래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임기 중에 언제 지지도가 10% 이하 내려간 적이 있는지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임기 내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균형점은 보통 30에서 35% 정도 됐고요. 7%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가져와 보십시오. 저도 매주 그때 방송 출연을 했는데 7%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 없고요. 그때 당시에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냐 했을 때 임기 중에는 15%라고 답변을 했지만 임기 후에는 60%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언론의 경제 파탄론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62%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대선 전에 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세대 효과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상이 임기 내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세대 효과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민주당이 말아먹은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효과를 오히려 언론의 보도를 보고 노무현 효과를 거부하고 이제 반노무현, 탈노무현을 함으로써 저는 2007년, 2008년 선거를 대패했고 세대 효과도 사라졌다고 보고 2010년에 세대 효과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 2011년에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2010년에 다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또 노무현 사단이 대거 그 전면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있는 것도 세대 효과와 매우 밀접한 겁니다. 왜 그러면 2040 세대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열광하느냐? 그건 바로 탈권위주의 때문입니다. 그 노무현 정권이 경제를 잘했고 민생을 잘했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네, 김성식 의원 중앙일보 찾아보십시오. 중앙일보 예, 여론조사에 네.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네, 저는 지금 인식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에 의해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새 테크놀로지를 이제 장악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라디오를 이용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4선까지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SNS가 이제 대세가 될 텐데 저는 이게 반드시 지금은 이제 SNS가 압도적으로 진보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 사실은 인터넷에서의 보수 진보의 우열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들도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극복했거든요. 그 격차를. 그래서 SNS가 대세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진보에게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제 보수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SNS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진보정당 후보가 나오면 찍어주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 VIP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와야 찍어주지 투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SNS 혁명이 빨라진다고 해서 그게 어느 쪽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다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2040이 분노가 이게 열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차가운 분노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분노는 사실 폭력 시위 같은 걸로 나타나는데 훨씬 무서운 게 차가운 분노거든요. 차가운 분노는 뭐냐면 여기다 딱 놓아놨다가 투표할 때 딱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분노가 저는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총선, 대선 때까지는 훨씬 이 SNS가 진보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이 국민이 원하는 정당을 만들어내고 후보를 내지 못하면 저는 전혀 SNS가 도움이 안 될 거다, 야권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지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은 내용을 다 반박하자면 하나만 더 먼저 얘기할게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은 인터넷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방송 때문에 된 거예요.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 SNS가 자수민 혁명의 원인이 될 정도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 영향력은 대단하죠. 앞으로도 계속 커지겠죠. 미국에는 들리는 말은 페이스북이 대세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인데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간에 이 사회 통신망 SNS가
그 가지는 어떤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SNS가 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진보 세력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오바마가 당선되고 나서 공화당이 바로 이 그 사회통신망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 미국의 트위터에 그 도는 멘션을 분석을 하면 친공화당 멘션이 민주당보다도 거의 2배에 이른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건 보수 진보와는 상관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거 하나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SNS가 과연 소통의 도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SNS를 보면 뭐 팔로잉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같은 세대, 같은 이념, 같은 계층에 있는 소위 같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바로 얘기가 그 계속 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깥에 있는 다른 세대, 다른 계층, 다른 이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소통이 확대가 되고 이런 결과는 뭘 낳는가 하면 바로 분노와 증오심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이 거꾸로 보자면 역으로 보자면 바로 SNS의 그 역작용이 아니겠느냐. 쉽게 말하면 폐단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SNS가 그 팔로잉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소수의 이제 그 안에 엘리트 그룹, 이 멘션의 90%를 생산을 해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NS가 대중의 어떤 소통기구와도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멘션은 모든 이용자들이 다 생산을 하지만은 가장 널리 유통되는 멘션을 분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그 멘션을 생산한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짧게만 반론할게요. 그러세요. 정 변호사님이 각 분야에 박학다식하신 건 잘 알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 때문에 됐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선거를 연구하는 9월 달부터 사람이지만 12월 19일 선거 때까지요. 아니, 9시 그러니까 뉴스데스크에 어느 날이라도 매일 모두에 나온 것이 이회창 대통령 아들 병력 비리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그 부정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지 정 얘기하지 변호사님, 않았어요.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방송에 고마워한다고 잠깐만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자, 조기숙 교수님 짧게. 기존 언론에 대한 갈증이 이제 낙곰수 현상으로 나왔다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대중성이 있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는 그런 재미 요소가 있는 게 크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기존 언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 그러니까 즉 편파적이지만 공정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우리 언론이 하나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다 편파적이에요. 그런데 공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편파적이면서 이제 매우 한쪽 편만 들고 이제 한쪽은 왜곡 보도, 아주 공정하지 않다는 거 뭐냐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곡 소설도 많이 쓰죠. 그런데 한겨레 경향은 편파적이지만 또 굉장히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편한테 더 가혹하고, 예를 들면 강론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래서 조중동 같은 역할도 못 해주는, 그러니까 대항마가 못 돼주는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갈증이 있었는데, 이 낙곰수는 매우 편파적이지만 공정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은 이건 추측이다, 소설이다 얘기하고, 사실인 거는 여기까지 사실이다. 그러니까 매우 사실은 아주 정확도가 있고 취재가 깊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인기가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이제 이렇게 좌절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 이 쫄지 마. 이 한마디가 사실은 매우 많은 사람에게 이게 낙관적이고 가능성을 주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2040 세대가 사실은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감이 있는데 이제 그동안 주눅이 들었다 이거지.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만 잘못 써도 검찰에서 소환장 날라오고, 촛불 집회에서 괜히 뒤따라 한번 갔는데 벌금형 때리고 이러니까 주눅이 들어있던 시민들이 이제 이 쫄지마의 메시지에 이제 열광하는 거죠. 네, 전원책 변호사님. 저는 조 교수님께서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를 비교 분석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주한 경향신문 한겨레뿐 아니라 조중동도 이념성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다만 우리가 이게 정상 언론에서 정직한 비판이나 혹은 핵심을 찌르는 어떤 시각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정상 언론에 성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그 20대, 30대의 소위 불신 세대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BBK 한 당사자인 에리카 김이라는 분과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 아래 눈치진 아이가 뭐 있다는 등 이런 데 대한 그 신뢰도도 지금 거의 20%에 가까운 정도면 낙검수에서 방송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A딴 말은 안 했습니다. 낙검수에서. 눈치진 아이 얘기는 했죠. 지금 내가 그런 사실관계를 놓고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불신의 정도를 놓고 하는 얘기죠. 자꾸 그래 사사건건 너무 트집을 잡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 그 방송, 신문,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엄숙주의, 바로 진지함, 이런 데 대한 어떤 반란, 이런 것을 이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가지고 싶어 합니다. 뭐 20세기 후반을 관통했던 포스트 모던 또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우위성, 그리고 가벼움, 비꼬움, 이런 걸 통한 그 하나의 그 갈증 해소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폐단이 있다면 낙검수가 너무 이게 정치를 희화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를 희화하면 결국 그 피해는 온 국민이 전부 다 받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40대를 대표하고 있는 시민농객 안동규입니다. 예, 저는 이번 이 주제 2040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반 또 언론에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실체와 성격을 마치 그 진보 세력만 뭉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또 의외로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마치 이런 것을 그렇게 편가르기를 해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본의 아니게 조장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뭐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념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을 아우르고 통합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 또 학계에서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특별히 답변이 필요 없는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오늘 제목을 2040 세대를 말한다라는 제목을 했는데, 지금 시민농객 지적대로 언론이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바로 저희가 출구조사 해보니까 표가 그렇게 치우쳐서 결집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현실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토론을 만든 거거든요. 자, 이번 의제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데, 자, 그럼 앞으로 이 2040 세대의 등장이 한국 정치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여는 어떻게, 야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이 과연 이 2040 세대로 해서 어떠한 풍향타를 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기숙 교수님께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년 총선의 야당 이야기입니다. 야권 이야기인데요. 현재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면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이미 민주당 후보가 중도에 탈락하고 시민사회 후보가 당선이 됐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참으로 특이한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요. 내년 총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좀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심하니까 이제 내년 총선은 뭐 통합 안 해도 웬만큼 조금 준비하고 이러면은 그냥 민주당이 다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박원순 후보가 저는 완전히 시민사회 대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다, 또 이렇게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 변호사님은 낙검수가 정치를 너무 희화한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낙검수가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박원순 후보를 뽑은 거는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는 박영선 후보가 싫어서 뽑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3지대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라 하는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뽑은 거고, 또 민주당이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건 이길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마치 박원순 후보의 승리가 반정당의 승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매우 과도한 해석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정당 당원이 되거나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밖에서 볼 때는 너무 고여있는 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흘러야 되는데 볼을 막아놔서 이렇게 고여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이제 그 민주당이 고립되고 또 민주화 투쟁을 할 때는 또 그 매우 힘있게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폐쇄적인 면도 있었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빠른 시대에 맞게 이 정당을 재편해야 되는데 자꾸 복지 얘기만 하는데 제가 왜 이 분노와 불안을 자꾸 구분을 하냐면은 복지 내놔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소통 구조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복지 정책 내놓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 뭐 스스로 보수를 자칭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 지금 여든 야든 다 쇄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은 지금 통합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정체성 노선 분명히 하면서 연대할 수 있다 이랬는데 세상에 자기 정체성과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어떻게 통합이 되고 연대가 됩니까? 결국은 정강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끼리 연대를 한다라든가 통합을 한다는 것은 반한나라당이라는 기치 아래 모여서 정권 획득이라는 단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공학이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해야지 그것이 무슨 민주적인 발전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임 정치에서 엄청난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먼저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씀해야지 이거 뭐 통합이 민주주의 발전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고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쇄신 얘기하면서 바로 옆에 이제 쇄신파 총수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김성식 그 부의장이 있고 이번에 대통령 보고 사과해라. 이래서 25분이 그 연판장을 돌렸다는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뭐 김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은 쇄신파부터 쇄신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한나라당부터 바로 청년 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바로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런 예컨대 뭐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이런 그냥 듣기 좋은 그런 정책을 일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보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보수는 그래서 안 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고 미래의 조국을 생각해서 지금 무슨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그 고통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보수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의 쇄신파부터 쇄신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한나라당 또 이제 정체성을 살려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저는 대호각성을 하지 않으면 아닌 말로 이런 예측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깨지고 나면 한나라당도 곧 뒤따라 깨질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또 한편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보와 제대로 된 보수가 모여서 제대로 된 이념 정당이 만약에 거슬될 수만 있다면 서로 간에 정책 대립을 하고 정책 개선을 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그 민주주의의 진일보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는 맞습니다. 그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었는데 안철수 교수가 이제 출마 의사를 표현한 다음에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확 변합니다. 그 여론조사는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완전히 진보 진영 사람들이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소선거구제이고 양당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한계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그 이 통합이 그 정권을 찾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의 정의가 뭐냐. 난 꼼수라는 표현 안 썼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네, 정치공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공학. 예. 그게 뭐 그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다르죠. 꼼수라는 말은 그 휘하라는 말이죠. 그 정치공학이라 그러셨는데 정당이라는 게 정의가 뭡니까? 정권을 가지고 오는 게 정당의 같은 목표예요. 이념으로 탄생이에요. 뭉쳐서 정권 예.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 결사체가 정당입니다.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모든 나라의 정당이 다 그렇게 이념이 아주 그 집중되게 같으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처럼 양당제인 나라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고 또 불란서나 이런 유럽처럼 다당제인 나라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좁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양당제에서 그렇게 스펙트럼이 좁은 정당을 하라는 거는 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한 의원님께서 이제 민주당의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민노당하고 같이 통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의 전통이 삼무일반이었냐?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걸고 있는 게 삼무일반 정책인데 그러면은 그 거짓말 친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책적으로 많이 변한 거예요. 지난 그 10년간 IMF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의제가 이제 정치 민주화에서 어떤 경제 민주화로 넘어가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상황에서 민노당 대표가 그랬습니다. 이정희 대표가 정책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왜 같이 못하냐? 당의 구조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쇄신이 전제된다면 통합을 못할 거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아까 시민논객께서 이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정치는 갈등을 드러내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안으로 썩어 들어갈 때 문제지 이게 정치권으로 나올 때 그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게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양당이 싸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가 맞냐가 몸싸움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놓고 누가 맞느냐를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느냐. 저는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양쪽이 팽팽해지면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정말 그 양당이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10년, 20년 미래 비전을 만들 때 뭐 실업 문제니 그 육아 문제니 이런 게 다 연금 문제니 해결되는 거지 절대 지금처럼 싸워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희 양당이 비슷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뭐 우리 정치계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또 세대 간의 갈등이 그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은 이 기성세대가 먼저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이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를 그 여야 간에 또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 부처들에서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그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그 검토를 하고 개선시키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자, 배운 자들 양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바로 이 1차적 복지 이런 것이 바로 1차적 복지입니다. 이 보편적 복지보다도 이런 문제에 정치권이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불안한 세대 또 희망이 없는 세대 맞는 말씀입니다. 이 선거에 참여도가 높다 하는 것은 결국은 뭐 20대 특징이 선거에 참여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원래 정치의 냉소적인 세대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자기의 그 불안 또 희망이 없는 것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기성 세대 그리고 기득권층 또 현재 집권층에 대한 그 반발심으로 이제 선거에 참여도가 높아지겠죠. 그들을 응징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세대들이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신 쿠데타 이후에 그 출생하거나 성장한 사람들이다. 그 전 세대 50대, 60대가 그 전쟁과 궁핍을 이기는 세대라면 이분들은 이제 직접 그 전쟁과 궁핍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자유에 익숙한 세대들이죠.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뭐 루스벨트식으로 얘기하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또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이런데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는 이제 그 제도적 민주화가 완성됨으로 해서 이 20, 30, 40대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청년 실업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요. 특히 40대는 이제 불안이 대단하죠. 이 노후 불안 또 자식들이 커가고 은퇴 시기가 가까움으로써 이 노후에 대한 그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 대단한 불안과 심지어 공포까지도 느끼거든요. 이러한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또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신분을 상승시키고 또 비교적 자기가 부를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어떤 사다리 같은 게 보이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분노 이런 분노가 이번 보선에서 폭발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기숙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대체로 다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VIP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김성식 의원님 하셨는데 VIP로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근데 특별한 VIP를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V가 뭐냐면 value의 줄임말입니다. 네. 가치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전후 세대와 달리
그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바로 가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세대이고, 네. 그다음에 I는 개인주의입니다.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적 세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것은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거를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뭐 트위터라든지 촛불 집회 나왔던 사람들이 무슨 뭐 끔찍한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집단주의로 매도를 하는데 가장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P는 파티시페이션입니다. 참여. 그러니까 이들은 해결책, 어떤 근대화 시대에 어떤 해결책을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탈근대화 시대에 그 소통이 더 중요한, 해결책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저는 VIP 세대라고 말하고, 이들은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실업, 불안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이들에게 더 중요한 욕구는 먹고 사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그 존엄성을 누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정치, 경제보다 문화적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의 꾸리꾸리한 문화는 싫고, 권위적인 거 싫고, 그 아주 수평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그 원한다는 점에서 이제 기존의 분석과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출발이 어디냐 보면은 사실은 서구에서 68 혁명이 저는 효시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근데 68 혁명 때 이제 이게 나왔던 구절인데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대학으로 유립되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실업과 좌절을 모르고 자란 학생 세대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공유하였다. 이들이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낙관적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실업을 퇴치하지도 못한 부모 세대에게 비판적이었고 공공연하게 반항했다. 이들은 양심과 정치적 감성을 개발했다. 이게 딱 60년대에 그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딱 2040에게 맞는 저는 그거다. 그러니까 68 혁명의 핵심이 뭐냐? 문화혁명이었고 참여혁명이요. 참여민주주의 효시였다. 그래서 사실은 세대 효과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뿌리는 저는 2002년 선거에 있다. 그러니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 투표 그 정치사에 세대 투표라는 걸 가지고 당선된 분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도 세대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06년, 7년, 8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VIP예요. 잘 대접하면 투표하고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이들이 있다고 해서 세대 투표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이 서구에서도 이 세대들이 이제 우리가 탈물질주의 세대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주의에서 벗어난 세대라는 건데, 어렸을 때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면은 이제 물질에 대한 욕망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68 혁명이 서구에서도 굉장한 풍요를 맛본 다음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도 우리도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민주화와 이 풍요를 맛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거를 10대에서 20대 초반에 맛본 세대들이 이제 이런 VIP 세대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정상 언론에서 그 정직한 비판이나 혹은 핵심을 찌르는 어떤 시각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정상 언론에 성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그 20대, 30대의 소위 불신 세대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BBK 한 당사자인 에리카 김이라는 분과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 아래 눈치진 아이가 뭐 있다는 등 이런 데 대한 그 신뢰도도 지금 거의 20%에 가까운 정도면 낙곰수에서 방송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A딴 말은 안 했습니다. 낙곰수에서. 눈치진 아이 얘기는 했죠. 지금 내가 그런 사실관계를 놓고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불신의 정도를 놓고 하는 얘기죠. 자꾸 그래 사사건건 너무 트집을 잡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 그 방송, 신문,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엄숙주의, 바로 진지함, 이런 데 대한 어떤 반란, 이런 것을 이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가지고 싶어 합니다. 뭐 20세기 후반을 관통했던 포스트 모던 또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우위성, 그리고 가벼움, 비꼬움, 이런 걸 통한 그 하나의 그 갈증 해소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폐단이 있다면, 낙곰수가 너무 이게 정치를 희화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를 희화하면 결국 그 피해는 온 국민이 전부 다 받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40대를 대표하고 있는 시민농객 안동규입니다.
예, 저는 이번 이 주제 2040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반 또 언론에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실체와 성격을 마치 그 진보 세력만 뭉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또 의외로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마치 이런 것을 그렇게 편가르기를 해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본의 아니게 조장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념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미래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을 아우르고 통합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 또 학계에서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특별히 답변이 필요 없는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오늘 제목을 2040 세대를 말한다라는 제목을 했는데, 지금 시민논객 지적대로 언론이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바로 저희가 출구조사 해보니까 표가 그렇게 치우쳐서 결집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현실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토론을 만든 거거든요. 자, 이번 의제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데, 자, 그럼 앞으로 이 2040 세대의 등장이 한국 정치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야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이 과연 이 2040 세대로 해서 어떠한 풍향타를 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기숙 교수님께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년 총선의 야당 이야기입니다. 야권 이야기인데요. 현재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면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이미 민주당 후보가 중도에 탈락하고 시민사회 후보가 당선이 됐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참으로 특이한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요. 내년 총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좀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심하니까, 이제 내년 총선은 뭐 통합 안 해도 웬만큼 조금 준비하고 이러면은 그냥 민주당이 다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박원순 후보가 저는 완전히 시민사회 대표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다, 또 이렇게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 변호사님은 낙검수가 정치를 너무 희화한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낙검수가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박원순 후보를 뽑은 거는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는 박영선 후보가 싫어서 뽑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3지대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라 하는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뽑은 거고, 또 민주당이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건 이길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마치 박원순 후보의 승리가 반정당의 승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매우 과도한 해석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정당 당원이 되거나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밖에서 볼 때는 너무 고여있는 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흘러야 되는데 볼을 막아놔서 이렇게 고여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이 고립되고, 또 민주화 투쟁을 할 때는 또 매우 힘있게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폐쇄적인 면도 있었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빠른 시대에 맞게 이 정당을 재편해야 되는데 자꾸 복지 얘기만 하는데, 제가 왜 이 분노와 불안을 자꾸 구분을 하냐면은 복지 내놔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소통 구조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복지 정책 내놓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 스스로 보수를 자칭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 지금 여든 야든 다 쇄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통합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 김용환 의원께서 정체성 노선 분명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와야 찍어주지 투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SNS 혁명이 빨라진다고 해서 그게 어느 쪽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다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2040이 분노가 이게 열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차가운 분노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분노는 사실 폭력 시위 같은 걸로 나타나는데 훨씬 무서운 게 차가운 분노거든요. 차가운 분노는 뭐냐면 여기다 딱 놓아놨다가 투표할 때 딱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분노가 저는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총선, 대선 때까지는 훨씬 이 SNS가 진보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이 국민이 원하는 정당을 만들어내고 후보를 내지 못하면 저는 전혀 SNS가 도움이 안 될 거다, 야권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지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은 내용을 다 반박하자면 뭐 하나만 더 먼저 얘기할게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은 인터넷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방송 때문에 된 거예요.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 SNS가 자시민 혁명의 원인이 될 정도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 영향력은 대단하죠. 앞으로도 계속 커지겠죠. 뭐 미국에는 들리는 말은 페이스북이 대세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인데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간에 이 사회 통신망 SNS가 가지는 어떤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SNS가 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진보 세력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오바마가 당선되고 나서 공화당이 바로 이 사회통신망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금 미국의 트위터에 도는 멘션을 분석을 하면 친공화당 멘션이 민주당보다도 거의 2배에 이른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건 보수 진보와는 상관없어 보이는데 저는 이거 하나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SNS가 과연 소통의 도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SNS를 보면 팔로잉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같은 세대, 같은 이념, 같은 계층에 있는 소위 같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바로 얘기가 계속 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깥에 있는 다른 세대, 다른 계층, 다른 이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소통이 확대가 되고 이런 결과는 뭘 낳는가 하면 바로 분노와 증오심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이 거꾸로 보자면 역으로 보자면 바로 SNS의 역작용이 아니겠느냐. 쉽게 말하면 폐단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SNS가 팔로잉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소수의 이제 그 안에 엘리트 그룹, 이 멘션의 90%를 생산을 해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NS가 대중의 어떤 소통기구와도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멘션은 모든 이용자들이 다 생산을 하지만은 가장 널리 유통되는 멘션을 분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멘션을 생산한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짧게만 반론할게요. 그러세요. 전 변호사님이 각 분야에 박학다식하신 건 잘 알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 때문에 됐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선거를 연구하는 9월 달부터 사람이지만 12월 19일 선거 때까지요. 아니, 9시 뉴스데스크에 어느 날이라도 매일 모두에 나온 것이 이회창 대통령 아들 병력 비리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부정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방송에 고마워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자, 조기숙 교수님 짧게. 기존 언론에 대한 갈증이 이제 낙곰수 현상으로 나왔다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대중성이 있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는 그런 재미 요소가 있는 게 크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기존 언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 그러니까 즉 편파적이지만 공정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우리 언론이 하나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다 편파적이에요. 그런데 공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편파적이면서 이제 매우 한쪽 편만 들고 이제 한쪽은 왜곡 보도, 아주 공정하지 않다는 거 뭐냐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곡 소설도 많이 쓰죠. 그런데 한겨레 경향은 편파적이지만 또 굉장히 중립적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편한테 더 가혹하고, 예를 들면 강론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래서 조중동 같은 역할도 못 해주는, 그러니까 대항마가 못 돼주는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갈증이 있었는데, 이 낙곰수는 매우 편파적이지만 공정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은 이건 추측이다, 소설이다 얘기하고, 사실인 거는 여기까지 사실이다. 그러니까 매우 사실은 아주 정확도가 있고 취재가 깊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인기가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이제 이렇게 좌절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 이 쫄지 마. 이 한마디가 사실은 매우 많은 사람에게 이게 낙관적이고 가능성을 주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2040 세대가 사실은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감이 있는데 이제 그동안 주눅이 들었다 이거지. 이명박 정부에서 뭐 그 댓글만 잘못 써도 뭐 검찰에서 소환장 날라오고 촛불 집회에서 괜히 뒤따라 한번 갔는데 벌금형 때리고 이러니까 주눅이 들어있던 시민들이 이제 이 쫄지마의 메시지에 이제 열광하는 거죠. 네, 전원책 예. 변호사님. 뭐 저는 조 교수님께서 그 조중동과 경량 한겨레를 비교 분석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주간 경향신문 한겨레뿐 아니라 조중동도 이념성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다만 우리가 이게 하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 몰질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않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서 해석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 든 세대들은 절대 아까워서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모아요. 왜 모으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모아요. 이런 게 물질주의고 젊은 세대는 내일 당장 밥을 굶더라도 오늘 우아한 커피를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물질을 자기의 노예로 수단으로 쓰는 거지 물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일자리가 어렵고 뭐 그 청년 실업, 고학력 실업 문제가 있다는 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 이게 소통만 잘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심지어는 뭐 성관이가 SNS 뭐 인증샷 올리면은 뭐 불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코미디를 만드는 거예요. 2040의 입장에서 볼 땐. 그러니까 그들이 탈물질주의라는 이야기는 물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물질을 어디까지나 인간의 수단으로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젊은 세대가 50, 60대 혹은 70대에 비해서 감성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다들 옳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청년 실업 문제나 또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문민 정부 들어와서 계속 정복되어 온 거예요. 이게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민생보다는 이 이념 투쟁에 더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생을 도외시했다. 이래서 한때는 이 정권에 대한 지지가 10% 미만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 반사적 이익으로 이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경제를 살리겠다 이러니까 몰표를 줘버린 겁니다. 20대, 30대 갈 것 없이. 이 정권도 똑같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국가의 외형은 굉장히 커졌는데 문제는 20대, 30대, 40대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소득은 더 줄고 가치분석도 줄고 미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양극화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평생 노력을 해도 저 재벌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 재벌의 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의 발끝에도 내가 못 따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분노가 일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리고 공정한 게임이 되려면 이게 그 부의 시비가 없어져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하자. 그리고 뭐 올해는 8.15 기념식 때 또 다른 말씀을 썼죠. 공생 발전하자. 그런데 재벌이 말 듣습니까? 권력은 유한하지만 재벌은 영원합니다. 이걸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제도적으로 계획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니까 기성 정치권에 대한 똑같은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이래서 이제 시민사회, 시민단체 세력인 박원순 시장에게 바로 야당 또 후보를 뺏겼고 또 그 박원순 후보가 그 여당 후보를 거의 뭐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이 된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반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반론할게요. 여기도 좀 공정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특별한 분이 발언을 좀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오래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언제 지지도가 10% 이하 내려간 적이 있는지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임기 내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균형점은 보통 30에서 35% 정도 됐고요. 7%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가져와 보십시오. 저도 매주 그때 방송 출연을 했는데 7%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 없고요. 그때 당시에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냐 했을 때 임기 중에는 15%라고 답변을 했지만 임기 후에는 60%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언론의 경제 파탄론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62%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대선 전에 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세대 효과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상이 임기 내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세대 효과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민주당이 말아먹은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효과를 오히려 언론의 보도를 보고 노무현 효과를 거부하고 이제 반노무현, 탈노무현을 함으로써 저는 2007년, 2008년 선거를 대패했고 세대 효과도 사라졌다고 보고 2010년에 세대 효과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 2011년에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2010년에 다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또 노무현 사단이 대거 그 전면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있는 것도 세대 효과와 매우 밀접한 겁니다. 왜 그러면 2040 세대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열광하느냐? 그건 바로 탈권위주의 때문입니다. 그 노무현 정권이 경제를 잘했고 민생을 잘했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네, 김성식 의원 중앙일보 찾아보십시오. 중앙일보 예, 여론조사에 네, 나옵니다. 오늘 네, 저는 지금 인측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에 의해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새 테크놀로지를 이제 그 장악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라디오를 이용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4선까지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 SNS가 이제 대세가 될 텐데 저는 이게 반드시 지금은 이제 SNS가 압도적으로 진보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 사실은 인터넷에서의 보수 진보의 그 우열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들도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극복했거든요. 그 격차를. 그래서 SNS가 대세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진보에게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제 보수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SNS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진보정당 후보가 나오면 찍어주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 VR 때. 그래서 저는 이 진단할 때 물론 불안적인 요인도 충분히 있지만 이게 불안이 더 크냐 분노가 더 크냐 하는 건 저는 분석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불안은 사실 IMF 이후에 우리 사회에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그 젊은이들이 분노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만일에 불안이라면 예를 들면 눈높이를 낮춰서 뭐 중소기업 가라 이런 말이 위로가 되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을 때 얼마나 젊은이들이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3D 업종은 안 갑니다. 안 가기 때문에 그 자기 대학 공부도 받았고 교육도 받았고 왔으니까 그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불안보다는 분노 요인이 훨씬 크다라고 보고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 20대 우리가 뭉뚱그려 30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대 초반하고 후반, 30대 초반하고 후반 투표율이 다릅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20대 초반이 낮을까요? 후반이 낮을까요?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율은 높아지거든요. 근데 20대는 초반이 더 높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대 초반은 학생이고 아직 불안하긴 해도 그렇게 분노할 때가 그러니까 그 분노할 때보다도 하여튼 그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가장 불안할 때거든요. 투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느 나라나 실직 상태에 있거나 경제가 나빠지거나 이러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안이 투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투표는 분노가 투표 평소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노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해석입니다. 네. 지금 불안이 먼저냐 분노가 먼저냐 뭐 두 개 공존하지만 조기숙 교수께서는 분노에 의해서 이번에 심판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저런책 변호사께서는 등장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리 그 조기숙 그 교수님께서 젊은 세대들이 풍요를 맛보았으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이 뭐 줄어든 것이다.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그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행, 뭐 마르쿠제식으로 하면 그게 하나의 억압적 톨레랑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마선을 보더라도 자동차가 뭐냐고 먼저 묻습니다. 이러니까 옛날 우리 세대처럼 집을 가지기 위해서 적금을 붙지는 않아도 그 자동차부터 먼저 할부로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시기를 차야만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보수가 적어도 그 고급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소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사실은 우리 세대보다 오히려 더 강하면 강했지 못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5, 60대는 자산 세대고 그리고 20, 30, 40대는 자산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이번 언론에서도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5, 60대는 어떻게든지 알뜰하게 모아서 작은 집을 사는데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뭐 매덕 안 주고 산 집이 지금은 뭐 2, 30부터 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어버리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평생 월급을 모아도 그러한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살 기회는 이제 없어졌다는 그런 어떤 절망감 같은 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누구나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한다는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어떤 구도가 그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청년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그 중산층 붕괴로 의한 양극화입니다. 근데 청년 실업 문제는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3D 업종에는 도저히 안 간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3D 업종은 구인난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 전무후무할 정도로 80%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학력 인플레를 가져왔고 하는 이 고등교육의 보편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마지막에서부터 출발한 이 고등교육의 확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장 잘못한 것이 바로 중산층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던 데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까지 그나마 흔들리던 중산층을 이번에는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표적인 그 실책이 바로 옆에 우리 정책위 그 부의장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바로 고환율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 고환율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업적을 챙기기 위해서 국가 경제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쓴 거거든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처음 듣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1달러에 10원만 올라가면 삼성전자 매출이 1년에 3천억이 늘어납니다. 1달러에 10원 늘어나면 현대자동차 매출이 1년에 2천억이 늘어나요. 우리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는 외형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따뜻한 온기가 협력업체 중소기업으로 전파가 되고 이래서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전달이 되면 이 서민들 그리고 중산층 이야기도 다 널리 것이 돌아갈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잠깐만 투자를 더 제대로 하지 않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계속 거친다는 데 있거든요. 협력업체는 더더욱 어려워졌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여기에다가 이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물가 대란까지 겹치니까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니까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그 분노는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이 40대의 반란은 바로 20, 30대와 또 다른 것이 이 중산층의 붕괴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네. 조기숙 교수 뭐 반론하실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들이 탈물질주의다 그러니까 물질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젊은 세대는 물질을